우주로 가는 독서 독서 스텔라 스텔라. 이슬 펭숙. 얌얌입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네. 저 자랑 류현준 교수님 만나고 왔습니다. 오. 류현준 교수님이 누구? 고수님이 아니라 페피 만났네. 너 페피? 초콜릿 아, 좀 다 페피? 먹고 얘기해라. 셀럽. 페피가 아니고 셀럽. 페피는 뭐야? 셀럽 만났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편집점이 없고 오늘 함께 읽을 책은 2030 축의 전환 마우로 기엔 교수님의 책입니다. 네. 네. 책 소개하겠습니다. 축의 전환은 인구, 세대, 과학기술, 소비 등의 트렌드 축이라고 하죠. 사실 왜? 아니 지금 자연스럽잖아. 끊어읽기가 축이라고 어, 했죠. 축이. 축이라고 하죠. 이거 축이라고 하죠. 그래 이렇게요? 그거 가면 되지. 어, 아야 이거를 너 몇 살인데? 야 내가 무슨 이탈리아로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축이라고 하죠. 네가 지금 사회생활 몇 년이야? 네가 몇 살인데? 아니, 축이라고 무슨- 하죠. 야 그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 양 따옴표 있잖아. 따옴표 양쪽에. 다시 할게요. 볼 뻔했네. 이쪽으로 뿜어 그냥. 자, 네. 가자. 축의 전환은 인구, 세대, 과학기술, 소비 등의 트렌드 축이라고 하죠. 이 큰 축들의 변화가 2030년이 오면 어떤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등의 다각도로 풀어낸 책입니다. 끝. 네. 좋습니다. 작가 소개해드릴게요. 기엔 교수님. 네, 마우로 기엔은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의 국제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분입니다. 명문. 네, 그리고 국제 비즈니스 전략 분야의 세계적인 경영 석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코세라에서 이분의 미래 예측 강연이 약 10만 명 이상 수강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하네요. 처음 들어요. 네. 근데 저는 마우로 기엔이라는 분 자체를 부끄럽지만 성함을 처음 들어요. 들어보셨어요? 내가 지금 그 얘기한 거잖아. 아, 그래요? 이 사람을 처음 듣는다는 얘기였어? 그럼 뭘 처음 들어? 코세라 이 강의 말하는 줄 알았어. 둘 다 처음 들어요. 자, 오늘도 역시 네. 유명한 분이래요, 어쨌든. 네. 네. 오늘도 밝게 갑시다. 네. 지난주보다 더 밝게. 지난주에 저희 뭐 했죠? 약속 파토냈지. 이상가족. 아, 이상한 정상 가족. 어쨌든 이상 가족. 이상 가족. 네. 네. 저희는 녹음을 하고 안 들어요. 이 친구들이 안 듣기 때문에 저만 듣습니다. 자, 책 소개, 저자 소개 마치고 책은 총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미래 예측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1장부터 5장까지 말씀드리고 6장부터 8장 나눠서 얘기해 볼 예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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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의 핵심 주제 8가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각 장을 설명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출발합시다. 네. 책 초반에 보면은 저자가 미래의 변화를 이끌 축 8가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가요. 네. 그 8가지는 낮은 출생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중산층, 증가하는 여성의 부, 도시의 성장, 파괴적 기술 혁신, 새로운 소비, 새로운 화폐. 이렇게 8가지가 흥미로운 키워드들. 유기적으로 서로 네. 수평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 주제를 볼 때 이후에 뭐가 드러날 것이고 이렇게 인과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각각의 주제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바라보는 거를 강조를 하는데요. 같이 수평적으로 바라보길 원한다. 네. 그래서 1장부터 5장을 나눈 이유는 앞에 현상이나 과거 그리고 현재 닥쳐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는 것 같고 네. 6, 7, 8장은 나름의 대안, 과학기술 그리고 앞으로 미래 예측까지 네. 그래서 1에서 5까지 1부, 6에서 8까지 2부가 되겠습니다. 네. 갑시다. 1부. 낮은 출생률. 출생률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뭐 이거 다 아는 얘기라. 출생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아프리카의 출생률과 아프리카가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미래를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사하라 사막 이남이라고 하죠. 그렇지. 그래서 북미와 유럽 그리고 동아시아의 출생률은 크게 낮아지는 반면에 아프리카는 계속 증가하고 중동과 남아시아 지역은 출생률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인구적으로 세계 중심이 아프리카가 되면 그 지역의 농업이나 의료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미래가 필요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선진국은 인구가 줄고 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 서방의 여러 선진국들도 역시 동일하게 해당이 된다. 네. 책의 멜서스의 함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네. 영국의 경제학자가 18세기에 얘기했다. 인구가 10억이나 된다. 당시. 네. 너무 많이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있다. 음. 근데 지금 뭐다? 200년 지났는데 75억이다. 멜서스의 함정이라고 한대 이걸.
경제학적으로. 그리고 그때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비관적으로 미래를 그쵸. 예측을 한 반면에 75억인 인구까지 우리는 잘 유지를 하고 있고 미래에는 더 많은 인구가 아프리카 지역에 태어날 텐데 이 네. 그들을 생존하게 할 수 있는 식량에 네. 대한 문제도 중요하고 그쵸. 의료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네. 근데 이거는 다가올 진짜 미래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많이 겪고 있잖아 주변에. 아이의 출산이 줄어들고 네. 신생아 수도 줄어들고. 근데 이것과 맞물려서 해외 이주 노동자 또는 이민에 대한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국가에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우리나라도 직면한 문제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 저자가 미국인이다 보니까 미국인 관점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낮아지는 출생률 때문에 노동력이 정말 현실적으로 부족해지니까 이 부분을 지금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충원을 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지. 설명을 하면서 세계적인 기업, 구글, 인텔, 이베이,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은 실제로 이런 이민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민자와 함께하는 공동 창업이라던가 이런 게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발생하고 있다. 있다. 그렇지. 그리고 미국 중산층들이 이민자들로 인해 우리의 일자리가 빼앗기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민자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국가에 내고 있는 세금이 가져가는 복지 혜택보다 더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문제고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게 트럼프 때 터진 건데 사실. 그렇죠. 그렇게 일부러 매도를 하지 않았나 저는 하면서 약간. 나의 세력을 결집시킨다. 백인 미국 중산층 다시 돌아가자.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경제 발전이 최고의 피임이다. 과도하게 혹은 고도 성장을 하는 우리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들이 실제로 출생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뭐 여기는 사실 뭐 크게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면 다 맞는 얘기고 아는 얘기야. 그렇죠. 나는 너무 새로운 내용이라고 할 건 없었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뻔해서. 너무 뻔해서. 그러니까 첫 장인데 이래 버리니까 약간 기대가 식더라고 처음에. 근데 가장 근데 가장 베이스가 되는 네, 얘기야. 베이스가 사실은 되는 이 얘기부터 이야기를 해야 어. 뒤에 뭐 환경, 기술 발전 다 연계가 되더라고. 도시의 밀집 뭐 이런 그렇지, 문제들도 그렇지. 그럼에도 새로운 얘기는 인사이트를 주지 없었다. 않았다. 아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나? 아 뭐야? 응? 아 그래도 여기 아이씨는 뭐야? 야 이 다 소리 다 잡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겸손. 왜냐면은 매체에 많이 노출이 됐잖아요. 음. 출생률 계속 낮아진다. 지금 뭔가 아,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책들이 계속 그랬어. 미래에 대한 음. 예측은 항상 베이스가 되는 얘기다 보니까 작가가 이 책 안에서 밝힌 사례들 뭐 이런 건 좀 생소한 것도 있지 않았어요? 어떤 게 사례가 생소했어요? 뭐? 아 이런 피상적인 멘트 좀 하지 마. 아니 지금 찾고 책 있어. 너무 나이스하지 않았어요? 아 나이스. 뭐가 나이스? 소 나이스. 너 나이스하다고 얘기 안 그러니까 했어. 예를 들면 그런 예를 한다는 거지. 나이스. 그러니까 그런 예가 있지 않았어요? 뭔데 그러면 네가 알려줘야지. 그런 거 아프리카에서 휴대폰 사용률이 제일 높다. 그렇지. 그거는 신기했는데 저는. 그거 알고 뒤에 나와, 있었잖아. 사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일수록 휴대전화 사용률이 더 높다. 그런 그런 건 흥미롭더라. 화장실과 비교했던 맞아. 얘기죠. 그래? 맞아. 오. 그거는 신선했어요. 그래 이런 거였어. 좀 열심히 또 황당하네 정말. 나 책 아무렇게나 나이스하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랑 접촉사고 나신 분인가? 나한테 황당하다고. 황당하네 진짜. 제가 오늘 오는 길에 접촉사고가 나서 제가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네요. 여기.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 사람. 아유 접수 다 하고 이렇게 조심히 가시라고 했어. 물어보셔도 되는데. 이것도 추억이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 추억이 되리라. 저희 당일에 교통사고가 나도 오고 맞아. 팽숙이처럼 당일에 이별을 맞아요. 해도 오고 네.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바지에 똥을 싸도 옵니다. 그건 저는 봤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아니 쌌단 얘기가 아니라 쌌네 썼어. 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1장에서 의아한 질문이 되었던 부분이 두뇌 유출의 진실이라는 챕터였는데 인재들이 본인의 국가가 빈곤국일 때 선진국으로 유학을 가고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선진국 유학을 간 대상국 예를 들어 미국도 그렇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둘 다 윈윈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윈윈일까라고 사실 생각했었거든요 처음에. 왜? 왜냐하면은 교육을 미국에서 받아놓고서 만약에 대만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업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어쨌든 대만 사람이고 그 경제 활성화하는 것도 대만인 거잖아요. 누구랑 나중에 거래를 하겠어?
그렇게 보면은 근데 그럼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봐야지. 근데 산업 입장에서 미국의 근데 그렇다고 새로운 산업이- 그 소위 인재라는 사람을 미국에서 교육계조차 주지 않으면 미국 본인이 더 손해가 될 수도 있어 나중에. 왜냐면 그런 훌륭한 인재들과 본인 자국의 미국의 학생들이 어울려야 함께 디베이트 할 수 있어야 그 사람들도 더 강한 경쟁력을 갖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결국 미국으로 유학을 안 가겠지. 미국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을 테니까. 그런 경쟁력을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미국에서 어차피 할 거라면 인재들이 우리 학교와 우리 그럼. 나라로 와서 더 튼튼하게 만드는. 그렇지. 그런 인재들은 뭐 영국이든 음. 상해든 어디든 가려고 할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노력이라면 어차피 미국으로 와라. 아 그렇게 봐야지. 네. 아 모르는 게 없네. 응? 내 얘기야 내 얘기. 컨셉을 바꿔가지고 거만 이슬로 거만까지는 아닌데 진짜 아는 건 안다고 하려고. 아는 건 압니다. 그동안도 계속 그동안도 계속 뭐지? 뭐가 달라진 근데 거지? 이렇게까지 안다고는 안 했는데 이제 아는 건 정말 알고 모르는 건 어디까지 알려고 뭐- 아는 척. 그동안 뭐가 달라진 거야? 죄송합니다. 겸손하게. 농담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사과. 넘어가죠 뭐. 네, 네, 2장으로 일장은 가시죠. 간단히 선진국 기준으로 낮은 출생률 그렇지. 네. 이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 사실 그리고- 근데 1장으로 시작을 해야지 다른 그 주제들도 유기적으로 이어져요. 아까 우리 얘기하지 않았어? 그랬어? 그대로 했는데 어떻게? 둘 다 한 번씩 얘기했어. 그래서 우리가 맞다. 나도 그럼 한마디 할게요. 그 편집해서 같이 붙자. 그러니까 둘이 야 이 자식아. 야 이거 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 거기에 좀 얹어주세요. 미안해. 안 돼. 안 돼. 딴 데 갔다 온 줄 알았어. 얘는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아 왜 이렇게 뭐 놓치? 아니 안 했어. 쏘리. 아 됐어. 뭘 소리야. 쏘리. 자 그렇게 자 어수선하게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새로운 세대 밀레니얼 세대보다 더 중요한 세대가 MZ 세대. 아닌 아닌 실버 세대. 그렇지. 나 너무 재미없었어. 오 이 책의 총 8장 중에 가장 재미없게 봐서 저는 빠르게 패스합니다. 왜요? 왜 재미없었어요? 진짜? 너무 뻔해. 나 또 이 말 해야 돼? 진짜 다 아니 어디가 안 뻔한지 먼저 말해줘. 아니 너가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나를 설득시키지. 왜 여기가 어디가 어. 뻔하지 않은지? 그렇지. 아니 물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언급한 뭐 자료 다 알고 그래 이거 원래 알던 아. 내용이지 이런 수치가 있지 이게 아니고 이런 흐름이나 방향이 우리가 기존에 읽어왔던 책이나 다큐 같은 이게 얘기해왔던 것들 결에서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 다르지 않죠. 뭐 노년의 개념이 바뀌고 60세 이상 인구 그쵸. 증가하고 네. 구매력이 상승하고 그렇지 뭐 구매력 상승하고 더 건강해질 거고 더 오래 살면서 우리의 삶이나 사회 구조가 구조적으로 확 바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 사실. 그렇죠. 넘어갑니다. 뭐야? 얘기해봐. 사실 실버 세대의 중요성은 거의 한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 같긴 해요. 왜냐면은 앞선 그 낮은 출생률이랑 더불어 늘 제기되는 이슈가 고령화잖아요. 네. 요새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단어 중에 MZ세대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밀레니엄 세대랑 Z세대? 2000년 이후 출생자를 Z세대라고 부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럼 밀레니얼 세대인 거죠? 네네네. X세대라고 봐야지. 왜 나는 후반인데? 아 밀레니얼 세대지. 언니랑 나는 후반이고 오빠는 중반이니까 오빠가 X세대네. 우린 M이야. 너는 뭐야? 언니도 나랑 한 살 한살 차이인데 차이인데. 후반이지. 얘 나로 2살 차이야. 여러분 방정식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슬 마이너스 가로 열고 이슬 마이너스 2 가로 닫고. Y 플러스 1. 그렇지. 야 이거지. 이슬이는 팽숙이보다 한 살이 많다. 2살. 아, 2살이 많다. 방정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예전 방송 찾아보시면 힌트가 다 있어요. 예. 아 어쨌든 그 MZ의 소비나 혹은 이제 MZ가 가진 뭐 경쟁력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들의 글을 보다가 여기서는 정작 중요한 건 실버 세대다 이렇게 역 강조하는 면이 좀 맞아. 독특했습니다. 저도. 저는 진짜 노령화가 되어가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부양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국이 좀 초점을 맞춰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그게 나는 생각하거든요. 문제라고 봐. 뭐 짐이냐? 그러니까 피해를 주냐고. 아니 이게 야 죄졌어? 뭐 아니. 나이를 먹은 게 무슨 잘못이야? 근데 내 얘기다 내가. 야 내가 나이를 먹는데 무슨? 나도 열심히 일하고 사회 기여할 거야. 왜 그래? 그러니까 근데 그럼. 우리 사회적인 인식이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지지라는 걱정을 했는데 책에서 말한 거 보면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가 35억 명에 달할 거래요. 네. 그리고 어마어마한 거지.
미국 연령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친부계 세대라고 하는 노령화 인구들이 X세대보다 재산이 2배가 많을 거고 밀리니얼 그렇죠. 세대보다는 23배가 많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짐처럼 걱정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그들도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돈을 지출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는 인식의 변화를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뉴스에서 연일 이제 MZ세대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의 소비, 플렉스 조명하지만 실제 구매력이 있는 세대는 실버 실버다. 세대죠. 당연하지. 맞아, 맞아.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전 세계 자산의 50%가 60대 이상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요. 맞아. 그래서 요즘에 그 안마의자나 뭐 그런 세라젠 이런 그런 게 3,400만 원이 하는데도 잘 팔리는 게 잘 팔리죠. 그것도 BTS 광고하잖아. 그러니까요. 바디프렌드. 맞아. 바디프렌드는 김태희인가? 바디프렌드. 바디프렌드가 추성훈 BTS 지. 아니었나? 추성훈 되게 더 옛날에. 언제요? BTS 맞아요. 뭐야? 추성훈 텔레비전 뭐, 안 언제 봐? 쪽 추성훈이? 사랑이랑 추성훈 아니었어? 뭐지 뭐 정글의 법칙 한 뭐 10년 전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장윤정 아니야? 뭐야? 장윤정. 뭐 슬랩스틱 그래. 이제 하다 이제. 진짜 웃겨. 야, 우리 유튜브 진출해야겠다. 거 아니야? 푹신해요. 자, 그래서 그런 고가 건강식품, 의료기기의 출시를 보면서 확실히 60대 이상의 인구가 강세다. 늘고 있다. 강세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건 전 이 장에서 그렇게 느꼈어요. 사실 저희가 딱 낀 세대라서 그렇지 이 실버 세대는 실버라는 단어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골드? 생각도 들어요. 골드 괜찮다. 골드 세대 어때? 골드 좋다. 소비력 있는 플렉스 있는 세대. 언제적 실버야 이런 생각도 이게 들고. 헤어 때문에 그런 거잖아. 네. 흰머리.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이런 은퇴 후의 흐름이라면 저희가 막 어렸을 때 배웠던 실버 타운 이런 것도 개념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맞아. 원래는 이제 부양을 하지 못하니까 실버 타운이라는 걸 조성해서 부양을 하도록 하자 뭐 네.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실버 타운인데 사실상 지금의 60대 70대 분들은 실버 타운이 필요한지도 잘 그렇죠. 모르겠네요. 저자가 말하는 미래라면 2030년에는 건강이나 뭔가 도우미 로봇 같은 것도 생길 것이고 굳이 실버타운에 네. 가지 않아도 그쵸. 그래서 조금 개념이 많이 바뀔 것 같다. 이 책에서 있어? 너무 재미가 없어서 나가고 해. 싶어요. 책에서 요양소 기숙사라는 개념을 소개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네, 네덜란드에 어. 있죠. 근데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프랑스를 봤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도시가 밀집이 되면서 도시의 거주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런 대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노인의 집에 함께 쉐어링하는 거지. 쉐어링하면서 이제 삶을 도와드리고 그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가드닝을 하고 어. 같이 뭐 장을 보는 걸 도와준다던가 숙식을 제공받는다던가. 근데 그런 구조가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문화일까 저는 약간 그런 부분이 쉽지 않지. 네, 한국이랑 좀 문화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요즘은 뭐가 세대 차이 때문에 험한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누굴 내 집에 들여 약간 이런 게 서로 생기는 것 같아요 많이. 근데 정부에서 이런 정책이 제도가 있다고는 전 알고 있긴 하거든요 서울시에서도. 근데 이게 한국에서 그렇게 확장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약간 문화 차이나 미국과 한국의 정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네. 3장. 네. 빠르게 넘어갑니다. 오늘 제가 말을 많이 아끼고 있어요. 뒤에서 쏟아내려고. 네. 3장은 새로운 중산층의 탄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중산층은 아시아 지역 소비자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여기서부터 살살 이제 이야기가 뜨거워집니다. 네. 드디어 책이 읽을 거리가 있구나. 드디어 흥미로운 주제가 나왔나요? 그 중산층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유럽 혹은 미국 선진국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쪽이 중산층이 훨씬 많고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중산층보다는 빈부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 중산층이 적다 이런 개념으로 세팅되어 있었던 반면 네. 2030년에 가서는 중국,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미국에 유학 가 있는 굉장히 유수한 대학의 IT 전공자들의 네. 출신이 대부분이 혹은 가장 많은 비율이 인도의 학생들이 채우고 있고
실제 전 세계 IT 업계들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음. 내용도 있는데 책의 내용들을 보면서 굉장히 인도에 집중하더라고. 네, 이 아저씨가 중국보다도. 그러게요. 근데 지금의 강국이라고 떠오르는 건 중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나도 어릴 때 보면 중국 하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양 강국이 될 것이다 했었는데 그만큼 인도에 대한 조명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중국에 비해서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가장 크고 현재 부가 집중되는 것도 나중에 인도가 메인으로 올라선다고 하는데 네. 그런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인도를 메인의 국가로 바라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을 보는 것처럼.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아예 예상이 안 되더라고. 문화권이 다르잖아. 종교도 다르고. 그쵸. 준비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준비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중국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비슷하게 바라볼 수 있거든. 같은 아시아권이고 뭐 비슷하게 역사적인 생겼고 부분도 그쵸. 다 있는데 그 하나 건너서 인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지? 우리가 그만큼 잘 모르잖아 사실. 그쵸. 음. 인도와 한국의 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인도는 한국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K 화장품? 인도의 미백이 되게 이슈잖아요. 오늘도 K의 시작이네. K 화장품. K-뷰티? K-뷰티. 그래서 그런 한국의 미백 화장품이 중산층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도 인도에 연구소가 있는데 진짜 그런 멋있다. IT 업계에서는 인도가 책에도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인재들이 많고 상위 계층들이 정말 똑똑하고 해외 유학파도 많고 경제적으로 부모님의 부가 이미 넘쳐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서 취업을 하기도 하고 대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이슬 오빠가 말한 것처럼 인도와 한국의 관계를 좀 더 굳건하게 만들어야 되는 제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좀 문화적으로 멀게 느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 저자가 인도에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책의 137페이지에 보면 뉴욕타임스에서 2001년에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다는데 지구가 또 다른 미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맞아. 흥미로워. 맞아, 이런 제주래. 제목 어떻게 뽑냐? 이렇게. 이걸로 한 3시간은 털겠다. 찬반 뭐 이렇게. 근데 또 좋아하잖아 이런 거. 네. 하지만 지금 인도가 굉장히 코로나로 직격탄을 우리 맞고 있는 지난 와중에 소똥 샤워 이런 거. 맞아. 맞네. 물론 인도 좋아하는데 뭐 그런 뉴스를 봤었다. 전해드렸던 거고. 그리고 중산층의 포커스를 빨리 태세를 바꿔야 된다라고 좀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미국과 유럽의 중산층을 타겟으로 기업들이 프로모션을 하고 제안을 할 것이냐. 그렇지. 좀 더 미래 그게 지향적으로 굉장히 보면 구시대적인 생각이라는 거지. 처세를 빨리 바꿔야 한다. 그쵸. 구매력이 상승하고 있는 아시아권의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 그들을 좀 타겟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저자가 우려하는 점 중에 하나가 자녀가 생기는 순간 그 가정은 중산층에 진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양부모 가정은 72%에서 68%로 한부모 가정은 55%에서 44%로 떨어진다는 거. 아이를 낳는 것만으로도 중산층에서 떨어져 나갈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지. 어느 정도 동의할 것 같은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은 낮은 출생률이랑 같이 연결이 이어질 수 있는 된다. 거죠. 그렇지. 하하. 연결을 아주 뭐. 숨도 안 쉬어. 다들. 자, 왔다 갔나?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저희가 최근에 빌 게이츠의 기후 재앙의 기후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대피하는 방법. 기후 재앙을 피하는 방법. 피하는 법. 피하는 법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혹시 나랑 다른 책을 읽었었나? 난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을 읽었는데 이상한 기후재앙을 정상가족이 대피하는 법. 네, 그 책에서 또 얘기했던 플라스틱? 그러니까 중산층이 점점 늘고 이제 지구에서 배출하는 플라스틱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네, 책에서도 이제 중국에서 미국에서 배출하는 플라스틱을 더 이상 우린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이 전제는 되고 있다. 기존에 미국에서 소비하던 플라스틱을 중국에서 받아줬대요. 수입을 해서 그걸 또 처리했었고. 재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안 받겠다고 했대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이제 중산층이 많이 나오고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플라스틱이 자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소비가. 있는 거죠. 생산이 아니고 소비가. 소비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앞으로는 인도나 중국이 아닌 자국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근에 필리핀에서 플라스틱을 받지 않겠다라고 작년에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인천시에서도 안 받는다고 하는데 뭐 서울 거. 그것 때문에. 또 서로 난리야. 경기도랑. 쓰레기 문제. 뭐 뒤에서 얘기할 쓰레기 거고. 문제. 네. 쓰레기 문제. 중산층에서 이 얘기도 해야 되는데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도 저자가 언급하고 네,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중산층의 불안
중산층이 사라진다는 거야. 맞아요. 아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서 짚어주더라. 더 양극화. 가 심해지고 된다는 있고 거죠.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도 더 그랬던 것 같아. 그렇게 되고 있고. 맞아. 과거에 한 10년 걸려서 벌어지는 격차라면 지금은 2, 3년 만에 그러니까 더 그 갭이 줄어들고 있다. 근데 한국 보면은 중상층이 되게 두터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너도 나도 중산층이 되다 보니까 그 중상층 안에서도 세분화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아 그래? 중상층의 난 오히려 중산층이 기준이 별로 없다고 뭐예요? 생각하는데. 그래요? 진짜? 저는 되게 많아진다고 너도 생각하는. 많아진다고 느꼈어.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중산층을 실제로 개념적으로 이 책에서 정의를 하는데 하루 수입이 1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인 개인으로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1,500만에서 15만 달러.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환산하면요. 1년에 최대 1억 8천? 네, 수입이 있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4인 가족 그치, 기준. 수입만. 수입만 봤을 때. 그러니까 1년에 연애 한 맞벌이 2천, 하면 네, 한 9천씩 버는 거야. 그러니까 2천만 원에서 1억 8천 사이 이걸 벌기를 하면 넘으면은 중산층을 넘는 건 거죠. 개념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맞벌이 하는 부부로 볼 때 연 2천에서 한 1억 8천 그 사이에 소득이 있는 근데 2천은 너무 낮고 사실 현실적으로. 네. 아무튼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소위 1주택자 여도 중산층인가? 난 아니라고 봐. 이제는. 1주택자도 중산층이 그래?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1주택이 높은 거 아니에요, 기준이? 다들 노력을 같이 하잖아. 무주택자는 1주택자 되려고 하고 1주택자는 이제 뭐 좋은 차를 사거나 2주택을 가지려고 하거나 뭐 상가에 투자를 하거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주택자와 1주택자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사람들의 갭이 난 너무 큰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정말 내 집 하나를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렇게 좀 재미를 보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뿐인 거야 사실은. 내 수중에 있는 현금이나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뭐 중산층 요트를 탈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안 돼 우리는 아직 그런 거 안 돼.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신규 중산층이 되긴 어려운 것 같아요. 앞장 2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실버 세대는 이미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급부상할 때 80, 90년대에 활동하셨던 분들은 집이라는 거를 1가구는 당연히 갖고 있는 세대였지만 MZ세대는 새롭게 내 집을 마련하기에는 문턱이 더 높아져서 새로운 그렇지. 중산층이 되기는 너무 어려워졌고 그러니까 이게 연극이나 뭐 영화, 뮤지컬 그리고 뭐 연말 콘서트 표 막 15만 원, 20만 원 하잖아. 가잖아. 근데 그거 사는 거에 있어서 예전에는 진짜 어렵지 당연히. 그치. 예를 들어 뭐 월급 150만 원, 180만 원일 때 어려운데 지금의 신입사원 초봉만 해도 그 정도 소비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니까 우리가 예전의 중산층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월 1회 이상 뭐 뮤지컬을 본다든가 영화를 월 2회 이상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예를 들면 뭐 해외여행 1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범주가 굉장히 그 기준이 올라간 것 같아. 이제 그 정도를 안 하면 오히려 그냥 기본적인 문화생활도 안 하는 정도 수준인 거라는 거지. 보면은 지금 저희 같은 말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랑 팽숙 언니는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이 많아졌다고 느끼는 거고 그렇지. 오빠의 그래서 경우는 나는, 기준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기준을 이제 더 높여야 된다. 어. 너희도 따라와라. 그 기준을 높이자. 그 어떻게 같은 로직을 말하는 것 같아서 뭉뚱그렸어. 아니 맞지 않아? 우리도 거의 그래서 여기 스펙트럼에 다 들어가니까 중산층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느끼는 거고. 근데 그게 기준이 다른 거지. 우리는 뭐 15만원짜리 티켓을 사는 사람들 중산층이야라고 했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 살아서 티켓을 사는 게 아니고 가치관이 달라져서 그 티켓을 사는 거잖아. 내 월급이 200이어도 내가 보고 싶은 게 20만 원이면 아깝지 않다고 쓰는 건데 그건 그 사람이 돈을 잘 버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 돈을 쓰는 소비하는 사람인 그렇지. 것뿐이니까. 예전에 횟수로 카운팅했다면 이제는 좀 다른 기준으로 봐야 된다. 월 1회, 반기 1회 이런 것들. 네. 아니면 아예 종류를 끌어올리든가 골프 라운딩 주 2회 뭐 이런 식.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좀 다르게 느껴지잖아. 아직도 아직도 그거는 좀 레벨이 있다고 뭐 나도 느껴 나도. 뭐 그런 것들이지 예를 들면. 그쵸. 근데 한국의 GDP가 올라간 만큼 그것도 또 따라 올라가는 게 맞긴 한 것 같아요. 올라가지. 그래서 더 중산층이 줄어들지 않나 그런 면에서는. 뭐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데 아무튼 중산층과 갭은 벌어진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 맞아.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벌써 4장. 사장은 더 강하고 부유한 여성들. 좋다. 네. 자, 이제 여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키는 여성의 부가 증가하고 있다. 이거를 주장하고 있어요. 아, 2장 제가 또 할 말이 저는 이 사장이 되게 뭐지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왜 이렇게 제목을 뽑았나가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음. 이게 젠더 이슈가 굉장히 요즘 민감해 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많이 민감하죠. 근데 왜 제목을 이렇게밖에 못 뽑았지라고 생각이 든 게 그러면 남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할 거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이 소주제 중에 진짜 어이없다고 생각 든 것도 있었어. 많았어요. 아 이거야. 188페이지인데 2030년에는 여성이 세계를 지배할까? 이거야. 그러면 이 전제는 뭐 지금은 지금은 지배 당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 맞아. 그리고 그럼 남성은 지배를 뺏기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해봤고 지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또 깔려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뭐 주기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예측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사전에 전제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제가 된 그 발상 자체가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면 안 되면 큰일 나나? 또 있고 혹은 지금이 뭐 그럼 남성이 계속 지배를 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있고 거야? 뭐 피지배층이야? 라고 본다. 아니 보냐? 보는 거 같아. 저자는 보는 거 같아. 보는 거 같은데. 아까 관점이 너무 사실 학자분답지 않게 조금 구시대적이었어요. 맞아. 좀 편향적이라고 느껴지고 어. 폭력적인 워딩이 아니었나. 아무래도 이제 여성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아주 많이 과거에 비해 상승했다. 이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건 알겠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전제가 지금 시대와 되게 맞지 않게 지금 사장을 표현하는 제목 더 강하고 부유한 여성들은 바꿔 말하면 남성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했거든. 왜냐면 이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버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부를 보지 않고 그냥 기존의 여성들은 당연히 이전보다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사회활동하고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근데 그런 얘기하죠. 책에서 여성이 남성보다는 시험도 잘 본대. 보수적으로 그거 아니야? 투자를 더 보수적으로 하고 위험을 피하려고 하고 투자도 잘한대. 그러니까 남성들은 굉장히 일러봤자. 위험을 자주 무릅쓰고 투자를 하지만 여성들은 장기적으로 망했지. 한다고 하고 그렇기 안정성을 때문에 아니 나 진짜 안정성을 야 현대차는 하니까. 언제 올라가냐 나 진짜. 저도 주시하고 있는데 현대차 왜 안 올라가? 하반기에 나 울어도 돼? 하반기에 물 타다가 지금 막 가뭄된 거 아니에요? 둘 다 물렸구만. 아 현대차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늘어나는 여성의 부가 더 빨리 불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저는 비판적으로 봤던 게 여성들의 투자 성향이 남성과 달리 안정성 있는 곳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보다 더 빨리 부를 축적할 것이다? 이건 너무 비약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냥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 투자만 있는 것도 아닌데 꼭 이래서 이렇다라고 하는 게 비약적인 주장이라고 이해가 됐고 본문에서 내용 중에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아서 경제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저축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재산을 더 많이 모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오래 살아서 경제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부를 더 많이 축적하나? 이것도 조금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책에서는 기대 수명이 줄어들고 있대 여성이. 우리는 맞아, 일반적으로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오래 산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스트레스와 뭐 흡연 이런 음주로 영향이 인해서 여성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음. 그리고 지난 책도 그렇고 그 이전의 책들 뭐 빌 게이츠 책도 포함해서 이 책까지도 굉장히 많이 여성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에서 어쨌든 이전에 비해서는 여성학이라는 학문을 많이 이렇게 조명하는 것 같아. 바라보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네. 그래도 그 전까지는 굉장히 남성주의 학문들이 없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죠. 시선 자체가 네. 뭐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 그래도. 그런 거는 좀 긍정적으로 여성 키워드를 많이 내보임으로써 이제 더 고민하게 하는 거지. 네. 사회가 더. 이것 또한 트렌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건 좋았던 것 같고 여기서는 좀 얻어갈 부분은 사실 다 아시는 거긴 한데 몰라. 여성의 그런 사회 경제적 지위가 올라가니까 아니 뭐 말을 해야 알지. 뭘 다 아시는 거긴 한데. 왜냐면은 그래서 비혼이 확산되고 비혼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출산율이 또 폭락한다. 여기 뭐 나이 40을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나이 40이 지나면 뭐 결혼할 수 있냐 없냐 맨 처음인가? 있어. 그거 보면서 와 진짜 40이 그 정도인가? 나 지금은 40 아닌 것 같은데. 맞아. 네, 있었어요. 어. 그리고 정식으로 결혼하지 못한 미국 미혼모의 60% 이상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으며 반면에 반대로 생각하면 빈곤은 임신한 10대를 위협하는 요소이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못한 또는 미혼모인 여성이 빈곤한 비율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저는 약간 불쾌했던 게 그럼 결혼한 여성은 잘 살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지 분노하길래 책상을 탕탕탕 치면서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미혼모이고 그들이 빈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혼을 하라라는 듯이 저는 들렸거든요. 아니지. 아직까지는 사회보장제도가 그들까지 손이 안 미친다라고 볼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성이 더 강하고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미혼모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사회의 어떤 복지라든지 그들을 사회 안전망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책이 이상한 정상가족이다 보니까 이 미혼모 분이 또 나왔잖아요. 네. 또 화내? 또 얘기를 하자면 또 화를 내 내가. 그냥 그들이 굉장히 낮은 경제력, 력? 빈곤을 차지하고 있다만 지적할 뿐 그것의 원인이 그러면 남성은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이거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진짜 우리랑 똑같더라고. 뭐가요? 좋아요와 구독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랑 똑같아. 듣고 계세요? 우리랑 똑같아. 우리도 안 하지. 자유분방. 듣긴 자.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함께해요. 그래서 함께한다. 자, 좋아요, 구독. 자, 하트를 눌러주세요. 그게 좋아요예요. 그것도 모를까봐. 야, 그럼 좋아요가 진짜 어딨자고 찾아다니신다고 생각해? 가능하지. 알았어. 네, 그래서 증가하는 여성의 부는 조금 아쉬운 장이었다. 나 이거 얘기해야 돼. 하세요. 마가렛 대처 네. 그리고 앙겔라 메르켈 네. 공통점. 나 이거 깜짝 놀랐어. 진짜 대박이야. 둘이 여성이다라는 거 당연히 공통점이 있지만 나이, 전공, 전공 화학과. 화학과 출신이래. 멋있다. 이것도 평생 안 잊어먹을 것 같아. 양자화학. 나 이런 거 좋아하잖아. 우리 잡지식. 맞아. 아무 인생 도움 안 되는데 뭔가 이런 거. 맞아. 나도 화학과인 거 보고 왜 정치를 하는데 두 분이 어떡해. 화학과래?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연구소랑 기업인 출신이야. 몰랐지. 음. 아 이거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 잡지식으로. 예, 잡입니다. 잡. 네. 예, 죄송. 그렇다고 하네요. 아 이거 그래. 야 이 한마디는 또 전달해야 돼. 186페이지. 네. 1940년대 미국에서 당시 여성들이 직업이나 이력에 관련해서 지나치게 야심을 갖지 맞아요. 말라는 말을 많이 했대. 그래서 네. 이런 슬로건. 경고하건대 당신이 사랑하는 남자보다 더 똑똑해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 이게 사회적인 인식이 인식을 이랬다는 잘 거죠. 보여주는 거지. 그쵸, 1940년대 미국도 이랬으니 하물며 우리나라는 어떻겠냐. 하물며 그 다음 페이지에 중국에서는 박사학위가 있는 여성들을 제3의 성이라고 부르기로 했대요. 다시 말해서 웬일이야. 남자들이 그런 여성과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 어느 정도는. 그쵸, 맞아요. 아, 뭐 그런 게. 다는 아니겠지만. 사회적인 당연히. 인식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나보다 더 많이 배우거나 더 경제력이 잘 나가거나 있거나 소위 말해서 그런 데 대해서 남자들이 좀 부담을 느끼는 위축 그건 어느 정도 깔려 있지 않아? 맞아 있는 것 같아요.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근데 저도 궁금했어요. 왜 그래요? 남자잖아요. 아니 왜 그래? 저는 아 여자인데. 그러네 넌 여자네. 오빠가 말해줘요. 남자인 줄. 근데 오빠가 오빠 말해요. 전혀 그런 거 없잖아. 오빠 내 꿈이 어, 장항준이야. 더 내 꿈이 장항준이라고. 장훈준 칭찬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 최고지. 아니 물론 김은숙 작가도 최고고 장항준은 더 최고야. 아, 그러니까. 김은희야. 아 김은희야? 아 네. 내가 계속 항상 헷갈려. 네. 김은희와 장항준 난 너무 최고야. 그쵸 그쵸. 나는 완전 환영인데? 근데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아직도 여성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고 유약해야 한다 이런 느낌? 유약해야 한다. 그러니까 남자보다 조금 더 학력이라든지 직업에 있어서 수입이라든지. 그게 내조해야 좀 하고 낮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근데 전에 펭수기도 말한 적 있어. 예를 들어 결혼을 하는 전제라면 남자가 나보다 덜 갖고 오면 아니야, 근데 언니는 그랬어. 언니가 자산이 더 많지만 남자친구가 그래. 수입이 더 많으니까 괜찮다 그랬어. 맞아. 오 정확해. 그래? 근데 이제 자산은 더 적은 거야. 그 대신 돈은 더 잘 버시잖아. 월급은. 갑자기? 너 아니 근데 저 경험담 하나 얘기해도 돼요? 뭐야? 좋아하고 저 또 예전에 하이에나. 예전에 전에 만나던 남자친구 중에 전 남자친구 얘기를 하자면 이름 뭐야? 듣고 있니? 이니셜. 가명. 아 기환이라고 하자 그냥. 기관이 과명. K군 아 그래 KK. K군이 저랑 다른 일을 했어요. 약간 아트 이쪽에 일을 해서 아트. 아 이거 예술 쪽. 수입이 많지 않았는데 저는 그게 전혀 상관이 뭐 그럴 수 없었거든요. 있지, 그럼. 근데 이제 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할 때 있잖아요. 뭐 걔는 남자친구랑 어디 여행 갔대, 뭐 했대. 근데 그게 뭐 해외여행을 갔대, 어디 갔대, 뭐 했대, 밥 먹었대. 이런 것들이 그 친구한테 스트레스로 받아졌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게 나는 못 해주니까. 아무 생각 없는데 비교하는 것처럼 들렸나 보지. 그렇지. 그 내 친구는 뭐 남자친구가 이거 이번에 생일 선물 사줬대. 뭐 호텔 갔대. 여행 이렇게. 어디 좋은 데 호텔 갔대. 뭐
이런 거? 그래서 차를 바꿨대. 이런 거. 그거를 나중에 내가 너보다 돈 없어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근데 그거는 또 나름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아 진짜요? 그러니까 본인은 현실은 당신이 근데 넉넉지 나는 않으니까. 전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도는 아니었어도 한 게 아니었는데 전달을 잘못했네. 어? 잘못한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해야지. 그래서 약간 그거에 무슨 대한 말이야? 연애보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격지심이 있을 수 있다. 남자들이 이것에 자격지심이 아주 남자들이라고 있구나. 다 그러면 안 되지. 다 그 그런 건 K군이 아닌데. 있구나. K군이 있다. 음. 그래 K군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되게 찌질해 보이더라고요. 뭐 지금은 그걸 작품 활동 하시나? 인식하는 지금은? 중- 어찌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 몰라? 모르죠. 그래서 그랬다. 오. 하지만 그런 모습 매력적이지 않다. 그쵸. 그럼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돼? 뭐가? 그 K군은 팽숙이 생각하는 K군의 이상형.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없죠. 그랬어? 그냥 이러고 마는 거지.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여자는 남자보다 조금 못 벌어야 되고 남자는 무조건 여자보다 스펙 하나라도 더 좋아야 된다. 이런 인식이 예전부터 이어져 찍어 누르던 사회적인 통념이 우리들한테도 조금씩 계속 자리 그래, 잡고 맞아, 있어서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자는 여성스러워야 되고 여성스럽다는 것 자체가 남자한테 뭔가 보호받는 듯한 맞아. 그런 느낌을 줘야 될 수 있다. 근데 어. 그런 느낌이 외모로 안 되면 이런 능력적인 거라도 돼야 된다. 뭐 이런 거? 와 그래. 아, 그런 거야? 근데 남자 같은 경우도 근데 내 주변에 이제 좀 그래 뭐 다 능력 좋지만 보면 진짜 직업도 이렇게 좋고 잘 하고 자기 일 네. 만나기 힘들어해 근데. 그쵸. 그렇죠. 전문직 전문직도 그러고 뭐 비전문직도. 소위 말하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남자분들은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아. 여성이 나보다 못 벌어도 전혀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지. 본인이 더 버니까지. 근데 사실 여성들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어려워지는 거지. 왜냐면 그 상대방 남자도 부담을 느낀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느끼니까. 그래서 말미에 이게 나와요. 2030년에 완벽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건설될 거라는 건 다소 섣부른 판단이다. 네. 나 지금 젓가락 생각했어. 샷불은 샷.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 그냥 나왜 그냥 아예 안 하면 안 돼? 너무 앞선 판단이다. 앞서갔다. 그렇게 생각하죠. 뭐? 아니 2030년에 양성평등이 될 것 같. 될 것 같나요? 이거 저희한테 질문하시는 건가요? 동시통역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야 이게 대체? 야 너는 잠깐만 나 해석 그만하고 싶어. 나 왜 자꾸 옆에서 해석? 나는 너의 해석을 그만 듣고 싶어. 오케이. 안돼 해줘. 너만 알아들어. 직접 듣고 싶어. 직접. 2030년에 양성평등 얌성이 아니고 양성. 양성평등. 동스토리 2030 남자입니다. 남자 아니고 양성평등입니다. 2030년에는 양성평등이 오는 양성평등. 세상이 평등이야 평등. 평등. 나네.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저는 안 올 것 같아요. 저도요. 양성평등이 왜냐면은 사실 시스템이나 제도를 지금 둘의 그 말의 전제는 남성이보다 아직 사회적으로 더 많이. 2030년에도 현재 현재. 그러니까 현재 말이야. 현재 수준에서 조금 더 발전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예 완벽한 1대1 매칭의 양성평등은 그러니까 지금은 1대1이 아니고 남성이 더 높다고 네. 보는 거잖아. 그쵸. 오케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재택근무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시스템이 활발하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스템이나 제도를 바꾸는 거는 뭐 1, 2년 안에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초등 교사인 여동생 4명 해서 술 먹다가 내가 들었는데 육아휴직 제도를 얘기해 줬거든. 네. 아이 한 명당 3년이잖아. 그것만으로도 엄청나잖아. 최근에 그것도 추가됐대. 그러니까 아이가 안 생겨서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휴가가 1년이래. 난임 휴가예요, 그게. 그게 좋아. 그 공무원만 있어요. 나는 아예 개념 몰랐거든. 몰랐네. 근데 제출해야 될 서류도 되게 많고. 아니, 물론 그게 그걸 좋아서 증명해야 한다는 건 되는구나.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로 제도가 따라왔다고라는 데서 굉장히 놀랐어. 그러니까 제도랑 시스템을 바꾸는 거는 사실 1, 2년 안에 다 와. 따라올 수 있다고 저는 맞아, 생각해요. 그렇죠. 제도는 그거를 실제로 실시하고 시행하는 사람의 의식, 태도를 바꾸는 게 엄청 어려운 거지. 사회적 오. 통념이 따라와야 되는데 어. 그게 어렵죠. 오늘 아주 잘해. 아니 왜냐면 육아휴직 나온 지 거의 한 10년 넘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도 나온 지 거의 한 3, 4년은 된 것 같고. 더 됐지. 더 됐지. 더 됐어. 근데 그게 대중화되지 못했고. 그거는 의식의 아직도. 문제인 거죠. 근데 네. 손 섞인 줄.
너무 극찬인데? 극찬이지. 오늘 아주 나 텐션이 석희경 좋아해. 아주. 좋아. 자, 5장 가겠습니다. 제목은 변화의 최전선에 도시가 있다. 네. 도시의 성장. 절반인데 조금 늦게 왔네요. 네. 빨리 가겠습니다. 네.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 다음 책도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네. 그래서 여긴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의 성장은 저희 예전에 했던 기후 재앙의 대피하는 법. 펭수이가 읽었던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대피하는 법. 나는 지진 관련 서적인데 진짜. 또 일본 사람이야 혹시? 뭐 자연재해를 대피하는 법 이런 거야? 그 기후 재앙을 민방위할 때 피하는 나온다, 법에서 대피소. 저희가 했던 내용들이 되게 많이 중복돼서 나오더라고요. 네. 아, 그게 네. 다야? 야, 네. 그게 뭐가 중복되는지 키워드를 얘기해줘야지. 예를 되게 들면 많이 중복돼서 나온다. 현재도 그렇지만 그렇게만 2030 말하고 지나간 것 같아. 현재도 그렇지만 2030년이 되면은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이 더 극명해질 것이고 그렇지. 그럴수록 한 곳에 몰리면은 어떻겠어요? 환경 파괴 오죠, 빈부격차 오죠, 그리고 특히 범죄도 발생하고. 범죄 많고 저자는 특히 물 부족을 강조해요. 그렇군요. 특히. 특히. 처음 들어봐. 3년 동안. 5년 동안 처음 들어봐. 특히. 이런 신선함은 새로워. 왜냐면 내가 너희 목소리를 알잖아. 제대로 강조됐어. 한 달에 그래도 한 정말 50시간 이상 듣잖아. 특히 처음 듣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도시는 지구 전체 토지에서 1%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인구는 55%가 60%, 55. 도시에 맞아. 밀집되어 있다고 비슷하다. 합니다. 2030년이 되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400개가 될 거라는데 이번 주에 들었던 뉴스 중에서 20대 귀농의 비율이 가장 많대. 현재. 전 연령대에서 우리나라. 귀농. 그 시골로 내려가서 뭐 농사 짓는 일자리를 거죠? 만들던가 아니 뭐 거기서 진짜요? 창업을 하더라도 20대가 제일 높은 거는 되게 나도 신기한 뉴스에 결과인데요. 나오더라고. 뉴스에 나왔어. 혹시 우리 2030년이면 지금보다 한 9년 더니까 네. 그쵸. 나이가 대략 나오잖아. 또. 네. 저는 계속 도시에 살 것 같은데. 저도 계속 도시에 살 것 같아요. 도시를 떠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떠나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도시를 떠나는 이유. 그러면 도시를 떠나려면 은퇴? 어... 굳이 떠난다면? 은퇴해도 도시에 살 건데요. 그래, 저렇게. 저도. 근데 도시를 떠난 이유는 지금 20대 그 귀농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인 이유가 사회적인 이유보다 조금 더 클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심리적으로 도시 생활에 지치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될 수도 있고 네. 살 곳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저는 오히려 기업에 사람이 몰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점점 기업들이 아무리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되더라도 이전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도시로 밀집되는 거는 주요 도시들에 어쩔 수 없이 중요기업들이 있고 일자리는 글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가 일을 해야 할 나이에 도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시로 밀릴 수밖에 없고 거기를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다. 왜냐면 이게 일자리가 다음 없어서. 책에 나오는데 이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서 근질근질한데 참습니다. 왜요? 네. 비밀로 하겠다. 네. 다음 책에서 털려고. 정말 할 얘기 많아.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국이 2시간권으로 들어오거든. 교통이 발달해서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방으로 공공기관을 이전을 시켜도 그곳이 이제 거주의 목적이 아니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지방 이전, 뭐 수도 이전 같은 개념도 사실 크게 통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역할과 기능의 분산을 다음 책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책에서 할 거니까요. 그럼. 네. 그래서 아무리 지방으로 공기업이 이전을 해도 주말 생활권으로 다 평일에는 회사 다니고 다시 왔다 갔다 하고 사실 그렇게 그쵸. 지내던데요. 그치. 20대 되면. 그렇게 지내죠. 네. 그리고 책에서도 말을 한 게 2030년이 되면 도시에 사는 전 세계 1% 부유층이 전 세계 모든 부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이래요. 그러니까 부유층은 도시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우리 3분의 거죠. 1이야. 3분의 도시에 3분의 1 중에 정말 산다는 이유만으로. 거주만 겨우 도시에 사고 있고. 열심히 돈을 벌자. 네. 도시의 성장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1장부터 낮은 출생률, 2장, 실버 세대, 새로운 세대를 강조했죠. 실버 세대. 그리고 3장, 새로운 중산층, 아시아 지역 소비자를 얘기했고 특히 인도를 매력적인 시장으로 얘기했고요. 꼽았다. 네. 4장도 여성의 부에 대해서 다시 조명을 여성이랑 했고 키워드로 이야기했고 5장, 도시의 앞서 성장까지 말씀드린 도시.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1에서 5장에서 가려낼 수 있는 문제를 앞으로 이제 6장부터 8장까지 대안을 제시한다. 네. 네. 자, 6장 갑니다. 6장 과학기술이 바꾸는 현재와 미래. 그래서 파괴적 기술 혁신이라는 주제로 내용이 서술되고 있어요. 좋아.
자, 이제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가, 네. 그리고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음. 얘기를 한다는 거. 여기서부터 재밌게 봤어. 네. 이 책의 시작이 여기서부터라고 봐 나는. 되게 음. 몰랐던 사실이 많았어. 왜냐면 2030이잖아 제목이. 그래서 30년이 궁금해서 샀는데 1, 2, 3, 4, 5장 계속 있던 얘기 했잖아 결국은. 있던 얘기 하긴 했죠. 주로. 음. 그러다 보니 이제 야 30년에 계속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음. 는 6장부터 8장까지라는 거.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 혁신이 되면서 그러니까 늘어나는 인구가 이 기술 혁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느냐.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웃어요? 있느냐. 와 저거 한 8번 들을 텐데. 와, 그냥. 어떡하냐, 저거. 아, 미쳐버려. 곳곳에 애교가 있네요. 그냥 전화해서 욕하고 끊어도 되나? 막 새벽 3시 반 이럴 안 때. 돼. 열받아서 안 돼. 어. 도저히 못 듣겠어. 아 그냥 그래서. 아 진짜. 그냥. 자. 그래서 과학기술에서는 인공지능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데 네. 뭐 어느 책에서나 다 얘기했던 거지 사실. 우리 알고리즘에서도 그랬고. 네. 맞습니다. 당연히 얘기하는데 스티븐 호킹 박사의 말을 인용하는 건 처음 봤다. 나는 책에서. 무엇이냐면 인공지능이 인류의 종말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43페이지. 나 진짜 그렇게 생각해. 여기서도 얘기하는 건 결국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인간을 말살하거나 인간이 필요 없는 단계가 오면 인간을 버릴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런 이론들을 여기서 제시하더라고. 그런 아. 가설을.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마지막 발명품이라고 과학자 어빈 굿이라는 친구도 얘기를 했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AI가 줄 수 있는 편리성도 있지만 하지만 인간을 위험성. 위협하는 그 위협성이 강력하다는 거죠. 실제 뭐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들 네. 실현 가능해 보여. 네. 그리고 사실 인류를 대체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뭐야? 왜? 끔찍해서. 그거 실생활에서 못생겼어. 누구 말하는? 누구 말하는? 고맙다. 자기소개야. 자기소개. 갑자기 왜 못생겼어? 왜 나온 거야? 못생겼었어. 진짜 못생겼었어. 내 표정이 진짜 못생겼었어. 표정만? 외모 비하를 서슴지 않는 방송. 저희끼리니까 네. 귀엽게 봐주세요. 네네. 혹시 또 이런 걸로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맞아. 그럼 뭐 아. 외모로 막 이렇게 막 지적. 그래. 저희 뭐 그런 니는 사람들 얼굴이 아니에요. 어떠냐? 엥? 맞아. 저는 너가 아니에요. 제일 그런 사람이야. 아니 저는 아니에요. 아까 나보고 못생겼다며 사진으로. 언니가 그랬어. 너가 그랬어? 아니 나 아닌데? 얘 가까이 갔을 때 너가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랬잖아. 내가 그랬어. 안 했어. 아 그래? 죄송합니다. 아 둘이 해결하고 와. 아니 1대1도 아니, 못생겼다 아니, 주고받았으면 화해해. 이 정도면 아 맞네 쌤쌤. 쌤쌤이야. 태워. 그래서 자, 과학기술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무서운 점은 AI가 인류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점점 피부로 와닿는다는 거죠. 와닿지.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키오스크 같은 것만 봐도 그래요. 아. 그렇죠. 키오스크만 봐도 알바생 3명 잘린 나 거예요. 진짜 햄버거 시키는데 항상 이거 스트레스 받아. 어려워요? 아니. 내가 그 정도야. 야, 아니야? 야, 내가 아이폰을 지금 몇 년을 쓰는데 지금 어렵다는 키오스크가 줄- 어렵다. 그럼 왜 스트레스 왜 받아? 그러니까 뒤에서 소년들이 형이라고도 안 하지. 오빠 약간- 거께서 봐서? 아니 빨리 하라고. 아, 아니 나도 나름 빨리 한다고 하는데. 아니 얼마나 한 땀 이건 뭐야? 어디 클릭해야 돼? 아니, 잠깐만. 너무 불쌍한 거 아니야? 순간 뭘 고를까 고민할 수 있잖아. 얼마나 오늘은- 느리면 오늘은 불고기 버거를 먹을까. 뭐 이러다가 아니, 보면 진짜. 이제 아이씨, 아이가 뭐야 아저씨 뭐야 나와 아, 이런 뭐야. 거 뒤에서 아니 왜 그렇게는 안 이렇게 해.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두지. 야 이 자식아. 야너 내가 몇 살이야? 너 아빠도 왜안 끝나 막 이런 거? 아마 한숨 비슷하게 약간. 그럴 때. 불쌍해. 나 햄버거 이놈 먹으려고 새끼들 하다가 진짜. 야, 아니 이게 뭐 무슨- 5분 내내 주문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러려면 그냥 창고에 그러면- 가서 말해요. 아니, 그런 진상은 아니야. 야 나도 야. 골라야지. 아니 나 근데 베스킨라빈스 키오스크에서 난 아이스크림 겁나 골랐는데. 그거 오래 걸리잖아. 오래 걸리지. 그래 오래 걸리지. 아 그럼 짜증나 근데 빨리 머릿속에서 미리 정해가지고 빡빡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짜증 나면은 키오스크가 2대였던 게 5대가 되고 10대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음, 그러면서 그쵸, 더 그쵸. 인력을 어. 뺏는다. 책에 나오지만 기계 그쵸. 30만 대가 200만 노동자의 자리를 뺏었대. 음. 그런 개념이래. 그래서 대체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면 공장도 공장 자동화를 하고 AI를 도입하면은 공장에도 이제 사람이 빵명인 케이스가 나올 수 있죠. 그쵸 음. 그쵸. 그렇지. 그리고 내가 그 책 또 좋다 근데 책을 너무 많이 보니까 제목이 기억 안 나네.
전에 한번 내 윤리적인 부분 다뤄서 메타버스. 음. 김상균 교수님의 메타버스라는 책을 읽었을 때 좋다고 느꼈던 부분처럼 마지막에는 결국 윤리에 대한 부분, 맞아요. 도덕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도 도덕, 동일하게 얘기해서 동일하게 얘기해요. 좋더라. 네. 이분은 또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하는데 그쵸. 248페이지에 2016년과 2017년에 MIT가 주도해서 도덕 기계 연구했던 실험. 그렇지. 이거 꼭 얘기해야 된다. 누가 판단할 거야? 인공지능이랑 기계가 예를 들어 반려동물과 사람 중 어느 쪽을 희생시켜야 할까라는 질문. 이거 어떻게 판단해? 그게 진짜 책에서 언어권, 문화권에 따라서 아니면 경제적인 차별을 소득에 둔다. 따라 그 선택이 달라진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어쨌든 인간의 의사를 반영하잖아 어느 정도. 개발자의. 근데 그게 그러면 빅데이터를 따라서 만약에 내 자동차를 산 사람의 경제적인 소득 계층 아니면은 인종, 언어 이런 거를 선택을 해서 그 국가의 빅데이터에서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예측해서 그 예측에 따른 인공지능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쵸. 그러니까 조작이 가능하지. 소위 말해서. 가능하죠. 근데 그거는 진짜 내 선택이 아니고 단지 빅데이터에 따른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내려준. 선택인데 그렇지. 그건 그럼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음. 그런 부분 진짜 문제인 거죠. 사실 데이터화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 감성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은 거라서 그래서 그 결정이 조금 모호할 수 있다. 그래서 MIT에서 그 연구를 했더니 실제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을 선호하고 소수보단 다수 그리고 실험에서 인공지능이 동물보단 사람을 선호했다. 충격적인 결과다. 네. 근데 근데 우리 예전에 사실 얘기했었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재용 회장하고 내가 네. 예를 들었었어. 비행기에서 떨어질 때 그럼 누굴 이재용 구할 것이냐 선생님, 낙하산. 이재용 선생님. 너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어 이 새끼. 제드래곤? 중요한 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영향력 있는 혹은 혹은 이제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우리 개개인이라면 누굴 선택해야 할 것인가. 낙하산이 하나일 때. 뭐 이런 얘기를 그 과거에도 개념이, 했었어. 있었는데. 근데 이걸 이제 인공지능이 선택했을 때 우리의 이런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거나 개입되지 않을까. 그런 결이지. 그래서 그래서 인공지능 이 연구 결과에서 이런 기계 윤리학을 이용하면 로봇에게 완벽한 규칙을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근데 완벽이 누구 기준의 완벽이냐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될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필두로 굉장히 다양한 과학기술 발전하고 있는 네. 과학기술을 얘기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알고리즘 등등의 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신기술들이 등장을 한다. 네, 뭐 가상현실이나 뭐 그렇지. 3D 프린터기. 다 얘기를 하는데 나는 몰랐던 것 중에 재밌게 본 건 이제 그 책들에 안 나왔던 내용. 네. 259페이지에 MIT의 자체조립 연구소에서는 날씨에 상관없이 옷 한 벌로 충분한 상황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맞아. 나노 너무 기술이죠. 신기했어. 대박이야. 나도 이거 말하고 그러니까 싶었어. 날이 더워지면 네. 옷이 얇아져. 그쵸. 알아서. 네. 우와. 그게 바로 나노 온도에 기술이에요. 맞춰서. 음. 그게 바로 난. 네. 뭐 연구자야? 나노 기술을 예시를 그게 지금 바로 말씀하신 거고요. 문과생이 무슨. 네. 나노 기술이에요. 이거밖에 나노 앵무야. 나노 앵무. 나노 앵무. 이 문제가 나노 의류 산업이 전체 세계의 탄소가스 배출량의 8%를 차지하고 맞아. 있대요. 크다. 우리 뭐 다 얘기했었잖아. 네, 저번에 왜냐하면 얘기했지만 합성 섬유를 사용하니까요. 의료 크고 축산업 크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 근데 이게 합성산업. 나노 기술로 단벌 신사임에도 불구하고 나? 추울 때는 저를 부르셔. 단벌 신사. 추울 때도 춥게, 더울 때는 덥게. 계속 한 명 얘기하고 있어. 네. 나 좀 그만 쳐다봐. 그래서 그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나노 기술로 옷이 변하는 게 너무 저 옷 사러 가야겠다. 가능해 갑자기 이거 생각나. 근데? 근데 그게 만약에 바로 그런 옷이 나노 나와. 기술이니까. 입을 거야? 그러면 입을 거야? 어? 그런 옷이 나온다고 하면 입을 거예요? 나 오빠는 어떨 것 같아? 오빠는 지금도 입잖아. 입지. 난 이미 나노야. 이미 내가 맞춰. 인간 나노잖아요. 내가 옷에 맞추고 있어. 인간 나노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조금 바뀌었네요. 티셔츠가. 새로 보는 옷이네. 네, 처음 보는 옷이. 아니, 니네가 본 옷이야. 기억을 못했구나. 그게 맞아. 2020년에 만났던 옷이야.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준다. 친절한 설명. 친절하지. 아유 그럼. 그래서 나노 기술 신기했었다 네. 말씀드리고. 오, 그래 그거. 저 전자책과 포도주 이야기 그래, 해보고 그래, 싶었어요. 넘어가자. 왜 전자책이 음. 왜 전자책 산업이 도서 산업을 이겨내지 못하는지 극복하지 못하는지 왜 사람들이 전자책보다는 종이로 된 책을 선택하는지 또 예전에 이거 관련된 책을 아예 읽었었는데. 먼저 얘기해봐. 다 한 건데요. 이제 얘기하시면 돼요.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녹색 표지였어. 네. 퀴즈야 퀴즈. 구독자 퀴즈. 만약 이 책 제목을 맞추시면 뭘 드리죠? 칭찬과 격려. 제가 커피를 보내드릴게요. 거짓말. 아니 나 마셔야겠다.
그냥 아무튼- 한 마시고 그거 알아내고 오면 안 돼요, 그냥? 아무튼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네. 종이책이 종이책? 사라질 것인가에 대한 화두로 음. 전자책이 제시됐던 책이었어. 아무튼. 우리 예전에 그 책에서도 얘기했던 그래, 그 것 책이야. 같은데? 그거 뭐죠? 유튜버 막 얘기하고 리터러시. 아 맞아. 천재 진짜. 리터러시였어. 리터러시. 천재, 거기서도 종이 박상현 군이 추천했던 그 책. 그쵸. 에 유튜브는 과연 뭐였지? 아 맞아. 아, 그거 유튜브- 맞아. 맞아. 아니 난 그 뒤가 생각 안 나서 지금 맞아. 뭐였지? 나도야. 맞지? 리터러시. 야 과연- 리터러시를 내가 얘기했잖아. 책 제목은 유튜브는 과연이에요. 그래? 맞아. 아니야 더 있어 뒤에. 뒤에 뭐 있어? 아는데 길었어. 유튜브로 시작한 거 맞잖아. 맞지? 야 얘들아 기억해. 리터러시를 내가 얘기했다는 거. 유튜브는 내가 얘기했어. 난 아무 얘기 안 했어. 리터러시 얘기하니까 유튜브가 나오는 거야. 그 책에서도 넌 아무 종이책이 책- 왜 대체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 뭐라고 설명했지? 종이의 역사.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맞아, 유튜브는 이거야. 과연은 뭐야? 과연 과연. 추임새 뭐야? 서프라이즈인 줄. 그거입니다. 자 그겁니다. 네. 책에서 얘기를 하는 건 전자책이 다른 패러다임의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책을 추격했을 뿐이고 책이 오히려 페이지를 다시 뒤로 넘긴다거나 내가 중요하게 읽고 싶은 부분을 찾아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디를 읽고 있는지 이런 걸 음. 인식하고 가늠하기에는 종이책이 훨씬 어, 더 맞아. 효율적이었다. 그래서 스마트폰처럼 기존에 있는 기기를 패러다임을 아예 뛰어넘는다면 그게 대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형식으로 전자책이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레니얼 세대 예를 들어 책에서도 손녀를 얘기를 하는데 종이랑 똑같잖아. 이걸 왜 써야 돼? 근데 고장난 이런 식으로 아이패드일 뿐이다. 얘기를 했다. 그렇지. 책에 대한 즐거움을 얘기하면서 저자가 얘기하는데 책을 읽어 나가다가 문득 앞에서 읽었던 부분이 떠오르면 다시 앞쪽으로 넘겨보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큰 즐거움을 느낀대. 책을 읽을 때.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렇죠. 나도 책 읽을 때 항상 포스트에 붙이거든 이렇게. 돌아가기 그러니까. 위해서 앞으로. 포스트잇 근데 이건 전자책은 붙이고. 안 되거든. 안 되죠. 태그 되는데? 근데 아, 그거랑은 맛이 다르지. 실제로 본인이 붙이진 않고 그냥 태그잖아요. 즐겨찾기 누르기처럼. 맛이 다르죠. 맛이 다르지. 그리고 포도주. 또 좋아합니다. 과거 방식, 과거 기술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으로 강조를 하죠. 네. 포도주도 술이고 인터넷으로 사면 더 싸게 빨리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많이 산다는 거죠. 왜냐면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추천을 받거나 특히 포도주 같은 술은 즉흥적으로 퇴근길에 약속이 있어서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럽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비량이 높지만 중국에서도 크게 진출을 할 거라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대중화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267페이지에 네. 저자가 이야기하길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은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물이 필요 없는 화장실과 전자책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물이 필요 없는 화장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되게 기술을 이렇게 쭉 나열하다가 음. 결국 본인이 현재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기술이라고 두 가지를 꼽더라고. 그게 바로 물이 필요 없는 화장실. 이거 실제 개발도상국에는 굉장히 필요한 기술인 거라고 바로 느껴지더라. 진짜. 전자책도 그렇고 네. 종이책이나 이런 게 제공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그 전자책을 볼 수 있는 기기라든가 그래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이 수반돼야겠지. 네. 뭐 그렇게 기술을 정리합니다. 특이했던 게 그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에 있는 변기 이런 것들이 수도 설비가 부족해서 오히려 아직까지도 낙후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낙후된 화장실 설비에 반해서 휴대폰 사용률은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아프리카가 훨씬 월등히 높다. 그리고 가난해서 네. 상대적으로 가난해서 핸드폰 사용률이 높은 거라고요? 최근에 그렇게 봤어. 은행에 가서 신용을 네? 확인하고 계좌를 만드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아. 그래서 차라리 휴대폰으로 페이를 하는 게 나도 이렇게 봤어. 좋다. 편하다. 나는 책의 내용이 아니고 최근에 그 TVN에서 새로 또 다큐 시작했거든.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 시작했어.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더 온라인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 온라인 세상에 체류하는 시간이 많대. 원인이 현실적으로 가질 수 이거잖아요. 없기 때문에. 원인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오프라인에서는 신용을 확인받거나 개런티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온라인 세상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접근이 더 쉽기 때문에 그 메타버스도 같은 개념이고. 낙후된 시설이던가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이런 인터넷 온라인 세상에서는 좀 더 빠르게 극복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프리카 구애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화장실보다 핸드폰이 3배나 더 많다고 해요. 실제로도. 저는 근데 이 부분은 이번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프리카가 휴대폰 결제 분야의 1위인 것도 알고 있었어요. 나라 중에.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분야가 1위가 아프리카래요. 그러니까 솔직히 몰랐다고. 말해, 솔직히. 몰랐다고. 몰라. 몰랐는데 야 굉장히 나는 결제 하나도 안 해. 거짓말. 결제 뭐래? 카카오페이. 난 핸드폰 요금만 내. 거짓말. 진짜로 무제한 LTE로 그거밖에 안 하는데. 나 추가 결제 아무것도 안 해.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뭐? 이 휴대폰 결제는 그거죠. 삼성페이. 아 얘네 진짜. 나 삼성페이 안 쓰잖아. 아이폰이야.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카카오페이, 페이코. 안 그런 쓴다고. 페이코 안 써. 뭐 실버 세대야 뭐야? 실버 세대 무시하는 거야 지금? 여기 경제 지금 죄송합니다.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나노 세대. 자 7장 갑니다. 7장 소유가 없는 세상. 그렇게 기술이 발전했다. 네. 그랬더니 우리 앞에 현실은 공유 바로 경제. 그렇지. 그래서 저자가 1장부터 5장까지 주구장창 얘기하던 에어비앤비가 드디어 여기서 제대로 풀어집니다. 2007년 풀어집니다. 시작했다고. 네. 2030년에는 새로운 소비로 공유 경제, 공유 소비가 뜰 거라고 해요. 뜬대. 이미 네. 떴지. 이미 떴죠. 이미 떴죠.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본 클라우드 펀딩이나 클라우드 소싱 이런 개념들이 다 공유 경제예요. 네. 가장 큰 게 에어비앤비고 네, 에어비앤비, 우버도 그렇고. 우버 그리고 위워크 음. 이런 기반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고 이 네트워크 효과가 또 경제적인 부를 가져오고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스며들고 있긴 한데 지금은 사실 공유 경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사적인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앉아 있는 걸 보면은 공유 경제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2030년이 오면은 내 집이 없어도 되고 지금 반격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말 끝나기만 해봐. 그거지. 내 집이 없어도 괜찮다. 진짜 괜찮을까? 아니 공유 경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 괜찮을까는 사실 저도 잘 나야말로 모르겠어요. 무소유 진짜. 어? 무슨 말이야? 풀소유잖아요. 네가 들은 말이야. 풀소유. 무슨 말이야? 풀소유. 죄송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많은 것을 사적으로 소유하지 않아도 몸이 음. 편하고 마음이 편한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얼마 전에도 우리 녹음하다가 사피엔스 인용하면서 다른 내용을 했었는데 여기 또 사피엔스를 인용해. 왜 이렇게 사피엔스 인용하는 거야? 예전에 과거에는 일부 농경 공동체에서는 경작지를 공유하고 사유재산을 금지했던 경우도 있었대. 역사적으로. 그래서 2030년이 되면 협력적 소비라는 개념이 다시 한번 사유재산을 압도할 것이다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가진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세대나 시대가 오거나 사유재산을 가지는 것보다도 더 큰 가치로 둘 수 있다는 거지. 협력적 소비를 한다는 것이. 그게 집이 됐던 차가 됐던 뭐가 됐든.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다. 공유의 가치. 사유재산이 필요하지 않는 세상. 조금 뒷부분에서 저자가 얘기하지만 물물교환의 가치를 가진다면 집도 내놓는 세상인 거야. 이제는. 내 집도 허락해 주는 거잖아. 그쵸. 근데 내가 원하는 손님만 받는다는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저 그리고 여기서 임시적 경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책에서는 쇼어라는 경제학자가 구축 효과를 설명을 하면서 전통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해오던 청소나 대행업 같은 거를 그런 에어비앤비를 돌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소득층이라는 거예요. 비는 시간에 본인의 집에 에어비앤비를 돌리고 청소도 자기가 직접 하고 그런 사람들이 부업으로 또 제2의 경제 창출을 해내고 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들이 또 이런 공유 경제를 이용해서 활성화된 부를 더 증식시킨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도 주변에 보면은 뭐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진짜 실제로 우리처럼 팟캐스트 에어비앤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본인의 경제 활동을 하면서 또 사이드로 더 우린 돈이 안 돼요. 그건 확실해야지. 저희는 마이너스죠. 미친 듯한 마이너스입니다. 네. 괜찮아요, 저희는. 인도주의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물렸죠. 네. 그래서 이런 임시적 경제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이 생기고 있다. 이 부분도 맞다. 자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네. 방금 얘기했던 임시적 불평등, 경제? 임시적 경제에 대한 불평등. 네. 285페이지에 불안한 노동자 계층이라고 하거나 현재 이런 임시적 경제를 통해서 이제 양산되는 세대가 네. 프레카리아트라는 용어로 쓴대. 프레카리아트라는 말이 나도 처음 들었는데 이탈리아어로는 불안정하다라는 뜻인 프레카리오와 독일어로 노동계급을 뜻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합성을 해. 어렵다. 어렵네요. 아무튼, 프레카리아트. 프레카리아트. 처음 네. 듣지만 한번 들어보시라. 네. 이러고 지나가면 있겠지만. 그래서 또 나중에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럼 이러면서 익히는 거야.
한 번씩 얘기해 보는 왜냐면 걸로. 2030년으로 향하면서 계속 이런 세대가 더 늘어날 거거든. 그래서 이런 그쵸. 단어는 더 앞으로 빈번히 출연할 가능성이 크다. 네. 프레카리아트. 네. 그래서 뭐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런 고용 불안을 사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가면 갈수록 그쵸. 모두가 파트타이머가 되는 그런 어떤 순간이나 접점이 오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음. 또 먼 나의 미래에는. 삶의 질을 나는 삶의 올린다고 생각 안 해. 가치를 올린다고 생각 안 해요? 불안한 임시직이나 프리랜서가 되면 아무래도 고용 안정이 되어 있을 때보단 불안하게 느끼지 않을까? 그건 그런데 내가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는 거에 더 중점을 두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시간만 쓸 수 있다는 거지.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아무래도 프리랜서나 일용직이라는 건 일을 덜 한다는 의미거든. 지금의 정규직 상태보다. 그쵸. 근데 하지만 내 삶을 즐길 시간이 느는 그 삶의 밸런스는 만족도? 더 5대5가 그래서 아까 말한 되게 대로 되겠죠?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경제적으로는 더 중산층이 아닌 층으로 내려가는 거야 결국은. 더 양극화가 더 그런 많은 식으로 사람들이. 많아지겠다. 정규직이었던 사람들이 그나마 지금 허리라고 해서 중산층을 바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비정규직화가 되다 보니 중산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근데 거지. 그렇다고 부유층이 노동 시간이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 시간과 그 경제 수준은 전혀 비례하지 않아. 비례하지 않는 거예요. 회장님들은 일 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이 아닌 거는 거지.